우리가 공인중개사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취업을 할 수가 있다. 취업. 네, 취업을 저당권.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이제 이 금융하고 좀 밀접한 관점을 맞는 수험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제 강의를 물론 듣고요. 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제 강의 듣고요. 여러분 27회 시험에서도 100점 맞을 수 있도록. 안녕하십니까. 예, 공인중개사법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기본서 과정 이제 처음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지난달에 그 입문서를 가지고 기초 과정을 한번 좀 했었었죠. 예, 그래서 지난달 과정하고 이번 달 과정하고 이제 차이점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10일, 12월 두 달 동안에 우리가 기초 입문 과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그 진행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 2월 달에 이제 기본 과정을 진행을 할 건데요. 이 1, 2월 달에 이제 기본 과정은 말 그대로 이제 기본 과정입니다. 기본 과정. 기초고 이제 기본이고요. 그래서 이제 11월 달, 12월 달하고 이제 1, 2월 달하고 이제 차이점은 어떤 그 차이가 있냐면 우리 이제 11월, 12월 달에는 이제 용어 위주로 좀 주로 강의를 좀 했고 체계, 뭐 흐름,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 2월 달 과정은 이제 용어 당연히 들어가겠죠. 체계, 그리고 이제 흐름, 뭐 이런 것들 당연히 들어가는데, 여기다 이제 플러스해서 이제 조금 더, 뭐랄까요, 좀 덧붙여야 될 것이 전체적인 내용이 좀 심화 들어간다. 약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용어를 하나 보더라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요. 체계를 보더라도 좀 더 깊이 있게 전체적인 흐름, 뭐 이런 그 윤곽, 뭐 이런 거를 잡을 때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우리가 기본 이론 과정을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또 다른 차이는 요거는 우리 입문서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죠. 입문서. 입문서는 이제 쉽게 말하면 책이 얇고요. 요거는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책이 좀 두껍죠. 60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책이고요. 입문서는 뭐 100페이지 조금 넘는 그런 책이고, 그러니까 분량으로 따지면 한 6배 정도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이제 1, 2월 달 과정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내용 같은 것들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조금 더 심화되어진다. 그리고 이제 같은 말로 이제 추가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뭐 그런 정도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오늘이 이제 그 1월 달입니다. 오늘 1월 이제 그 4일인데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에는 우리 2016년도에 이제 그 시험이 언제 이제 계획되어 있냐면 2016년 10월 29일 날 다섯 번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보는 걸로 이렇게 이제 그 결정이 됐죠. 그래서 시험일까지 약 한 300일 정도 이렇게 이제 남은 거예요. 그래서 300일도 이제 채 안 남았죠. 실질적으로 이제 뭐 1년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9달 조금 더 이렇게 남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시험 날짜가 정해진 만큼 이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그 열심히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그 전략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수립해서 하는 게 좀 되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시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한정된 시간 안에 많은 양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되게 이제 그 뭘까 좀 벅차죠. 쉽게 말하면 그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이것저것 또 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전략을 수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별거 아니고요. 1차하고 이제 2차 나눠 볼 때 이제 1차에서 이제 우리가 한 과목 정도 이렇게 잘 하시면 돼요. 1차에서 한 과목 정도를 전략 과목으로 이제 이렇게 수립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과목 정도에서 조금 고득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한 과목 정도는 70점 일단 넘기라는 거. 예. 그리고 나머지 한 과목은 50점 정도만 맞아도 과락만 면해도 뭐 과락에서 살짝만 넘겨도 이제 합격하는데 1차 패스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2차에서도 한 과목 정도를 전략 과목으로 택해서 2차에서는 한 80점 정도 이렇게 이상 득점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 2차도 나머지 두 과목에서 과락 조금 넘기는 정도의 수준만 나와도 뭡니까 합격하는데 패스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전략을 이렇게 갖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차에서 어떤 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하라 이런 얘기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면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이제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알아서 어떤 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수입할 건지는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뭐 학개론이 좀 맞는 것 같아. 나는 민법이 좀 맞는 것 같아. 이거를 적절히 여러분들이 이제 취사 선택을 하셔가지고 선택했으면 집중해서 이제 공략을 해야 되겠죠. 2차에서도 어떤 과목을 이제 선택하라고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세 과목 중에서 한 과목 정도만 전략 과목으로 잘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집중하시면 80점 무난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다 특성이 있고 또 어떤 그 과목별로 공부하는 어떤 방식이라든지 또 접근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 좀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거를 결정을 해서 하시면 돼요. 나는 공법이 좀 나는 재미있는 것 같다. 그래서 공법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도 관계없고 나는 중개사법이 가장 쉽고 뭐 좀 이해하기도 좋고 뭐 전략 과목으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다. 뭘 한다면 뭐 중개사법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뭐 공시법도 괜찮고요. 아무튼 전략 과목을 하나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갖고 계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5과목이긴 한데 1차 한 과목, 2차 한 과목 해서 두 과목이 일단 선택되어서 전략적으로 집중 공략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합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그렇죠?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고 또 합격을 위해서 가장 그 전에 이제 여러분 선배 공인중개사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그런 고전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새해 첫날이고 해서 오리엔테이션 겸 해가지고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우리 기본서 보시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한번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공인중개사법은 크게 이제 그 세 가지 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지죠. 그래서 1편, 2편, 3편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 과목은 이제 1편, 2편, 3편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편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1, 2편을 그냥 합쳐가지고 법령이라고 우리가 보통 편하게 표현을 하고요. 3편은 이제 실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령에서는 우리 이제 그 출제되는 비중이 70% 내외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고요. 문제수로 치면 그 28개에서 많이 나오면 32개까지 28개에서 32문제까지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어집니다. 그럼 실무에서는 당연히 30% 내외 문제 출제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적게 나오면 8개, 많이 나오면 12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법령에서 나오는 요 문제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공부를 만약에 10시간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10시간의 시간을 7시간은 법령, 그리고 3시간은 실무에다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적절하게 이제 고득점 하실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통상은 이쪽에서 30개, 여기서 한 10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이 오래도록 이렇게 지속이 되어 오고 있고요. 이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1편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할 건데 그 1편은 서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제9장 벌칙까지 해서 총 9개 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서장하고 1장의 총칙까지를 배웠는데요. 1장 총칙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2문제 내지 3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우리 과목 전편을 통해서도 상당히 이제 뭐랄까요, 영향을 주는 골고루 전편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등장하는
용어 같은 거를 배우기 때문에 1장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장, 4장, 5장이 이제 같은 이름이죠. 중개업 등 해서 1, 2, 3 이렇게 돼 있는데, 그 3, 4, 5장에서 절반 정도, 그러니까 약 20문제 정도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법령에서 이 28개에서 32개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3, 4, 5장에서 20개 정도의 문제, 20개 이상의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1편의 3, 4, 5장이 단연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6장에 이제 주도감독에서 3, 4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되고요. 7장의 협회에서는 하나 정도의 문제가 나올 수 있거나 안 나오거나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8장 역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 8장에서는 이제 포상금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 포상금 제도가 좀 중요하고, 9장에서 이제 벌칙 여기에서 한 2, 3개 정도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넘기시면 이제 서장이 나오는데, 이 서장은 우리가 이제 이 과목을 처음에 이제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뭐랄까요, 좀 이렇게 사전에 좀 이렇게 좀 다루고 싶었던 내용들을 좀 이렇게 다루는 부분이라서요. 특별히 출제가 되거나 그럴 만한 사안은 없어요. 그래서 서장은 그냥 상식적인 내용들만 좀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 자, 한 장을 좀 넘기시면 제 1절에 공인중개사법의 연혁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제 배우시는 법이, 공부하셔야 되는 법이 공인중개사법이거든요. 근데 그 공인중개사법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이제 그 연혁을 좀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이 법률의 연혁을 좀 살펴보기 전에 일단 이 공인중개사법이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부동산 중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용어 2개, 즉 부동산이라는 용어라는 거 하고 그렇죠? 중개라는 용어가 대체 뭔가, 요 부동산 중개라는 거 하는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되어지는데, 우리가 그 수업용어로 학문적으로 봤을 때 되게 중요한 용어들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은 뭐고 중개는 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일단 이제 물건이라고 하는 얘기를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물건이요. 물건. 자, 우리가 물건이라고 하면 이제 제가 지금 손에 뭐를 하나 가지고 있냐면 분필을 하나 이렇게 분필하고 분필 케이스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물건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 지금 얼굴에 쓰고 있는 안경도 지금 이게 물건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옷도 지금 물건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화면상으로 보이는 저이죠. 사람은 물건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물건 안에는 사람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사람은 물건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건 안에 사람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 이외의 것을 이제 우리가 물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할 건데, 그 물건에는 크게 나눠서 동산 그리고 부동산 이런 식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동산, 부동산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여기서 이제 동산은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부동산 요거 이외에 물건이라고 정의를 하죠. 그러니까 부동산 아니면 다 동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부동산의 정의는 어떻게 내려야 하느냐? 여기도 그냥 우리가 물건 중에 이렇게 2개 갈래쳐 있으니까 동산을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라고 정의하면, 부동산도 동산 이외의 물건이라고 정의하면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이제 하면 잘 생각해보면 장난치는 거다 마찬가지죠. 요거 아니면 동산이고 요거 아니면 부동산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의가 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생기니까 얘를 이제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부동산의 정의를 우리 민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의 정의는 여러 가지 이제 파트에서 정의를 내려요. 예를 들어서 법률에서 이제 부동산의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요. 그렇죠? 또 학문적으로도 부동산의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법률적으로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민법에서 정의를 내리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개별법상의 부동산의 개념을 정의를 이렇게 내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민법에서만 내리는 정의를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한 부동산의 정의도 있다라는 거. 그럼 이제 학문적인 어떤 부동산의 정의는 여러 가지 이제 학문이 있겠지만,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학적인 그런 정의도 있을 수 있고요. 부동산의 정의가 혹은 통계학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도 부동산의 정의가
어떻게 내릴 거냐. 또는 뭐 지리학적 어떤 정의 이런 거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부동산의 정의가 어떻게 내려지는지는 어떤 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 1차 과목에서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을 배우는데 그 민법에서 배우는 부동산의 정의도 있고요. 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좀 배울 건데 그거 자체도 이제 그 뭡니까 이 개별법에 의해서 부동산에 포함되는 것들이 좀 일부 들어갑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공장재단, 광업재단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여러 가지 이제 재산을 모아놓고 그걸 하나의 부동산으로 정의하는 공장재단 저당법이나 광업재단 저당법이라고 하는 개별법에 의해서 부동산 안에 포함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부동산이라고 또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법마다 그 재정 목적이 좀 다르듯이 부동산의 정의도 약간 다를 수 있다라는 거. 또 학문적인 접근 방식도 경제학적인 부분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학문적으로 봤을 때도 부동산의 정의가 다 다른데 예컨대 이제 여러분이 학개론이라고 하는 1차 과목에서 배울 때 학개론의 이제 그 부동산의 정의는 법률적 정의가 아니고 경제학적 정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동산의 정의는 하여튼 굉장히 넓은 의미의 정의인데 우리가 일단 여기에서 간단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의 어떤 규정을 우리가 이제 차용해 가지고 민법에 이제 정의를 많이 쓰는데 민법에서 토지와 그 정착물을 가리켜서 부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여기서 토지와 그 정착물을 우리가 뭡니까 그 민법에 의한 부동산의 정의지 다른 개별법에 의한 정의까지 다 포함된 건 아니라는 거 일단 알고 계시고 학문적 정의하고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동산의 정의라고 하는 것에서 다시 한번 좀 접근을 해보면 일단 토지하고 그 정착물을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 부동산이라 그런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고 요건 되게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개라고 하는 제도의 규율성, 뭐 규율의 필요성 뭐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일단 중개라는 게 뭔가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중개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좀 써보면 이렇게 이제 쓰죠. 중개, 중개. 중개한다라는 것은 이런 개념이죠. 사람이 중자는 이제 가운데 중자죠. 그럼 사람이 가운데에 개자는 끼일 개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운데 끼었다 이런 얘기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거, 알선 행위를 우리가 중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알선하는 행위는 예를 하나 좀 들어보면요.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뭔가를 팔고자 하고요. 어떤 사람은 뭔가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중간에 딱 끼어가지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서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없었다면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선행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중개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알선은 우리 소개해주는 거, 연결해주는 거, 도와주는 거, 혹은 힘써주는 것,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선행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알선행위는 아주 오래된 직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중개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왔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만큼 오래된 직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부동산 중개 제도의 연혁해서 이제 2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중개업의 유래 뭐 해가지고 아무튼 굉장히 오래된 직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삼국시대 뭐 이전부터 이런 중개를 했던 사람이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뭐 할 정도로 아주 오래된 그런 그 직업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용어들을 좀 알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런 용어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객주라고 하는 이런 그 직업인이 생겨났는데 이 객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인이에요. 근데 어떤 주인이냐면 점포를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다. 뭐 이런 얘기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
객주, 주인주자 써서요. 객주, 뭐 이런 말 쓰는데, 이건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이 객주가, 어떤 뭐죠? 어떤 역할, 기능, 이런 것들을 했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점포를 하나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점포에서 여러 가지 이제 소개를 하는 그런 소개업을 최초로 이렇게 처음으로 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추정이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그 점포가 이제 몫이 좋은 동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쪽 길과 이쪽 길이 만나는 이런 길에 가게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건 상당히 좋은 위치에 이제 가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굉장히 넓은 어떤 도시, 여기도 이제 굉장히 넓은 도시가 있다고 하면 이 도시하고 이 도시에서 만들어지는 물건도 다 다르고 사람도 다 다르니까 이 도시에서 만든 어떤 물건 하나 하고 이 도시에서 생산되는 어떤 물건 하나 있으면 이 도시에서 이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이 여기다가 물건 하나 맡기고 여기서 이제 이 물건을 하나 맡겨서 이 가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소기업을 최초로 이렇게 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이 객주 밑에는 이제 종업원들이 있었어요. 종업원들이 이 종업원을 거간꾼이라고 이렇게 이제 불렀고요. 이 종업원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뭡니까 전문화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떨어져 나갔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집만 이쪽 집이랑 이쪽 땅이랑 뭐 이렇게 바꾸는 뭐 교환하는 뭐 이런 거 또는 뭐 매매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고,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가자를 붙여서 가거간, 집을 주름 잡는다 그래서 집주름,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가거간, 집주름, 각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 쾌자는 주름 쾌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자는 이제 집가자로 이제 이렇게 번역한 거고, 이 집주름을 순 한자로 각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세 가지 용어들로 이렇게 불러지고요. 이들이 말하자면 최초의 부동산 중개 업을 했던 영의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부동산을 중개업했던 영의자다. 이렇게 가거간, 집주름, 각회가. 그런데 객주는 소개업 어떤 거든지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농산물, 첨가물 이런 것까지 다를 이렇게 소개했던 사람을 이제 객주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거간, 각회, 집주름 뭐 요거 세 가지를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그냥 상식적인 부분, 시험에 나오거나 그러진 않은데 상식적으로 좀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이분들이 이제 그 사무실을 하나 이렇게 독립을 했다 그랬죠. 사무실을 하나 열었는데 그 사무실이 이제 복덕방이라고 하는 용어로 불렀고, 복덕방이 이제 오늘날 그 개업공인중개사로 이렇게 발전되어 오고 있죠. 이 중개업의 이제 제도화라든지 뭐 그 법의 제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쭉 넘어가시면 핵심 콕콕에 보면 표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표 한번 좀 잠깐 읽어보면 공인중개사법의 주요 연역 정리 해가지고 객주가 있었고, 이분들은 이제 그 중개업, 뭐 다시 말씀드리면 소개업을 처음으로 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거간, 각회, 집주름은 최초의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다시 말씀드리면 중개를 업으로 하는 최초의 직업인들이 가거간, 각회, 집주름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선 1890년도에 최초에 이제 어떤 그 제도 하나를 만들어요. 그 제도를 우리가 뭐라고 이제 표현을 했냐면 객주 거간 규칙이라고 하는 법을 하나 만들고, 이제 일제시대 되면서 일제강점기 되면서 그 제도가 없어졌겠죠, 당연히. 그래서 자유영업제로 풀리고, 그리고 이제 일본 애들만 이거를 하기 위해서, 독점하기 위해서 소개영업 취체라는 단어는 이제 일본식 한자인데 통제한다는 얘기예요. 소개영업을 통제하는 규칙을 이제 1922년도에 만들면서 아주 강력한 제도인 허가제가 도입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해방되면서 소개영업법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이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신고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1983년도에 좀
좀 뭐랄까요, 좀 그 오늘날 용어들 비슷한 그런 그 용어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소위 말해서 공인중개사 제도가 1983년도에 도입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번 이제 개정이 되어서 오늘날 그 공인중개사법으로 이렇게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최종 그 2014년도에 22차 개정이 있었는데, 차수별로 무슨 개정이 있었는지 내용적으로 봤을 때 모르셔도 관계는 없고요. 쭉 한번 넘어가 보시죠. 그래서 이제 쭉 보면 좀 전에 제가 이제 22차 개정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23차 개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3차 개정까지 총 23번의 개정이 있었고 현재 법으로 이르게 됐고요. 조만간에 법은 다시 한번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좀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자꾸씩 이렇게 보충해 나가고 시정해 나가기 때문에 법은 수시로 바뀐다는 거 좀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 넘어가시면 이제 공인중개사법의 법 1, 그리고 뭡니까 그 구성 및 성격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법 1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법 1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원천이다, 뭐 법의 근거다, 뭐 혹은 달리 표현하면 법의 존재 형식을 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법을 생기게 하는 근거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법원이지만, 그거보다는 법이 과연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거를 이게 법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조금 더 중요하고요. 크게 법은 두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번에 보면 이제 성문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화되어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하는, 그러니까 글로 이렇게 존재하는 거를 성문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나라는 말과 글이 같죠. 말과 글이 같은 나라가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그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쓰는 말,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만 쓰는 글이 있고요. 우리나라 말과 우리나라 글로 만들어진 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영어로 된 법을 갖고 있다, 이런 나라들이 되게 많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페인어로 되어진 그 법을 갖고 있다, 이런 나라도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 말, 즉 한글로 되어 있는 그런 법을 우리는 갖고 있고요. 그렇게 성문화된 법이 이제 일단 법률이 있고, 또 명령이 있고, 자치법규가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일단 개념적으로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시면 불문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그 불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화되지 않은 그런 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자화되지 않은 거를 우리가 왜 법이라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 반문하실 수 있는데, 예를 좀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즉 대한민국이죠. 우리나라의 정식 국호가 이제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의 수도가 수도 아시죠? 수도.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번 그 어떤 문제 하나를 여러분이 접했다고 가정해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뭐 맑게 알아듣고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한테 대한민국 수도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그 너도 나도 그러니까 뭐 장난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문제를 출제한다고 했을 때 거의 99.9%가 서울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할 거예요. 그렇죠? 서울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다라는 건 일단 맞았어요. 그죠? 이 명제는 옳게 잘 여러분 풀어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 수도가 서울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수도에 관한 법률이 있냐?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도 나도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법적 확신을 갖고 있어요. 법적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건 틀림없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심지어는 외국 사람들도 한국의 수도는 어디다라고요? 서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고 외국 사람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런 확신을 우리가 하나의 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런 확신을 소위 말해서 관습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습 헌법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꼭 문자화돼 있는 그런 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구성원들이 그렇게 믿는 거, 확신적으로 믿는 것들을 우리가 다 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불문법 중에서는 판례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판례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그 3심 제도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1심 지방법원, 그 다음에 2심에서 이제 그 고등법원, 그리고 이제 3심에서는 대법원. 그래서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1심에서 판결이 안 돼. 그 결판이 안 나. 그러면 2심에 올라가죠? 2심에서도 이제 결정이 안 되면 어디로 가요? 3심으로 올라가요. 대법원에.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이제 사건이 종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뭐 됐다고 얘기하냐면 확정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정. 확정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확정됐다라고 하는 것은 추후에 뭐 할 수가 없는 거냐면 변경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는 건 아주 어려운 그런 법률을 바꾸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죠. 어떤 한 안건에 대해서,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이 이미 확정이 됐으면 변경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하나의 확신적으로 굳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판례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조리라고 하는 것은 건전한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리는 상식이다. 하나의 그 사물의 이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런 거를 우리가 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물체를 제가 지금 손에 펜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런 물체를 제가 어떤 손을 이렇게 놓으면 이 물체가 위로 올라가나요? 아니면 아래로 떨어지나요? 당연히 아래로 떨어지죠. 그래서 그건 중력에 의해서 이제 아래로 떨어지는데, 중력이 만약에 없다면 그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위로 당기는 중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런 조리는 마치 어떤 물체를 놨을 때 이게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한 그런 상식, 당연한 법칙, 당연한 원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이 조리에 반한다. 그러면 이 법률은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한 얘기를 법률에다 써야 되는데, 당연한 얘기를 써놓지 않는다면 그것은 법률로서의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이제 우리 헌법에 그런 규정을 갖고 있고요. 당연한 얘기들을 다른 쪽으로 이렇게 그 만드는 법은 시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걸 하나의 그 불문화되어 있지만 당연히 지켜야 하는 조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구체적으로 공인중개사법의 구성은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앞에서는 이제 좀 큰 차원의 이제 그 법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구체적인 얘기들을 한번 좀 잠깐 해보면, 중개사법은 그 4가지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스 표를 좀 잠깐 보면, 첫째 우리 이제 가장 상위에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시행령은 같은 의미로 대통령령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시행령에다가 이렇게 하나만 적어주세요. 시행령은 같은 말로 무슨 영이다? 대통령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행령은 같은 말로 대통령령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시행규칙에는 이제 가로 한 번만 열어봐 주시고요. 요거는 장관의 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장관의 영.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주관하는 장관은 어떤 장관이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그 주무부서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령을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일반적인 법률은 시행령 하나, 시행규칙 하나,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제 시행령이랑 시행규칙이 없는 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그 법만 있지, 밑에 이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없고요. 그러면 밑에 이제 그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이라 해서 이제 시행령 성격을 가진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름은 규칙이지만 성격은 시행령의 성격을 가져요. 그래서 이유를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는 3가지 이제 권력을 분리를 시켜서 상권 분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상권은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뭐예요? 우리 입법이라고 하는 그런 권력과 사법, 그리고 행정, 이런 어떤 세 가지 권력을 삼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입법은 이제 국회에서 갖고 있는 거고요. 법을 만드는 그 권력이니까 사법은 이제 우리 그 대법원에서 이제 갖고 있죠. 법을 판단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법은 법을 판단한다. 행정은 법을 집행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행정부. 그 다음에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대통령은 이제 국가의 하나의 그 대표자죠. 국가의 대표자로서의 기능도 하지만 정확하게 세 가지 권력을 나눈다고 생각했을 때는 대통령이 하는 명령은 이제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시행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법원장의 명령을 하는 것도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시행령이라고 해야 되고요. 입법부의 수장, 즉 국회의장이 제정하는 명령도 당연히 시행령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법원장의 명령은 그 시행령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총 4가지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을 한번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공인중개사법은, 우리 부동산 중개에 관해서 일반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보면 민법과 상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써 있는데, 일단 우리가 그 일반법하고 특별법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일반법은 뭐고 특별법은 뭐냐 이 얘기를 좀 잠깐 해봅니다. 법을 우리가 이제 분류할 때 법을 분류할 때 일반법이라고 하는 법과 특별법이라고 하는 법으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일반법은요 모든 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어요. 모든 장소, 모든 사람, 그렇죠? 모든 시기에 뭐 이렇게 적용되어지는 법을 우리가 일반법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근데 특별법은 모든이 아니라 특별한 장소라든지 특별한 사람이라든지 특별한 시기에만 적용이 되는 어떤 그런 법을 우리가 특별법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하나만 좀 들어볼게요. 예를 하나 좀 들어보면 형법이 있는데 이 형법은 일반법입니다. 모든 범죄자에게 적용되는 법이 형법이니까 그러면 군형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군형법은 군인에게만 군인이 뭘 잘못했을 때 군인에게만 적용되는 법을 군형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는 이게 군인이 아니더라도 특별한 장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대 안에 몰래 들어갔다 이러면 이제 군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먼저 시기적으로 얘기하면 항상 있는 법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뭡니까 한시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법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이런 형법이랑 군형법이 있을 때 얘를 무슨 법이라고 얘기하냐면 일반법, 얘는 특별법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할 때는 어떤 법을 먼저 적용을 해야 되냐면 이 그 특별법을 먼저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 이렇게 있는데 이걸 우리 무슨 원칙이라고 얘기하냐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요. 무슨 원칙이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국한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봅니다. 공인중개사법은요 이런 관계에 있게 됩니다. 일단 이제 민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고요, 상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법이 있는데요. 일단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개공이라고 하는 신분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이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얘기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각업관, 각계, 집주름 요 세 가지죠.
요거를 우리 요즘 현대적인 말로 이제 개혁공인중개사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개혁공인중개사는 무슨 법에 의해서 이제 개혁공인중개사가 된 사람이냐면, 옛날에 이제 중개업자죠.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개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인중개사법을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개혁공인중개사가 밑에 하단의 판례를 좀 잠깐 보면 이런 말 써있죠. 복덕방에 상호를 내걸고, 이들의 사무실이 복덕방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가거관 각계 집주름의 사무실이 복덕방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덕방에 상호를 내걸고 부동산 매매 등의 소기업을 하는 자, 소기업하고 중개업은 비슷한 거죠. 상인임이 명백하고, 얘가 상인이래요. 당연히 상인이니까 무슨 법 당연히 적용해야 돼요? 상법 당연히 적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개혁공인중개사가 상인도 상인이지만 백성민자를 써서 민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당연히 백성이니까 이 백성에게도 당연히 민법을 빠짐없이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백성한테, 근데 그 백성 중에서 상행위를 하는 백성한테, 그리고 그 상행위 중에서도 부동산 중개에 관련된 상행위를 하는, 이렇게 범위가 조금씩 어떻게 돼요? 좁혀가지죠. 좁혀가지는 이제 법 관계, 이거를 우리가 그 일반법과 특별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봅시다. 얘는 무슨 법이에요? 요거에 비하는 일반법이죠. 그럼 상법은 요거에 비한 특별법이 되는 거고, 공인중개사법은 민법과 상법에 대한 뭐예요? 특별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 양가로 2번에 보면 민법과 상법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가 있는 게 공인중개사법이에요. 그런데 얘가 일반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등호가 어떤 법 하나가 여기에 있을 것이고 이 법과의 관계는 일반법적 관계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를 좀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중에는요, 예를 들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하는 공사가 있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개업공인중개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등록을 했다면 얘도 개공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적용을 받겠죠. 그런데 얘한테는요, 특별히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법을 먼저 적용해야 돼요. 왜냐면 한국자산관리공사니까요. 그러면 이 개공 중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사법을 먼저 적용하게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건 특별법, 이건 일반법적 성격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법들은 두 가지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법도 그렇고 공인중개사법도 그렇고요. 어떻게 되겠어요? 민법의 특별법이고 공인중개사법의 일반법인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두 개에 대한 특별법이지만 공사법에 비하면 일반법적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양가로 3번의 공인중개사법은 중간법적 성격을 갖는다. 이 중간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우리가 구분을 할 때 무슨 법과 무슨 법으로 구분을 하냐면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해요. 국내법, 국제법, 이렇게 이제 나눌 때 이거는 국내에서 적용되는 법이다. 이거는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당연히 국내법적 성격을 갖고 있겠죠. 뭐 그런 개념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다가 법을 우리가 구분을 할 때 공법과 사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공법과 사법.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을 하는 거는 뭐냐면, 공법은 공법 뭐 이런 뜻이고요. 사법은 사사로운 법이다, 이런 뜻인데, 그렇죠? 이 공법과 사법 중에서 공법은 예를 들자면 뭐 부동산 등기법 또는 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공법에 들어가고, 사법은 대표적으로 민법 같은 것들이 사법에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중간에 있다 그래서 중간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법의 영역과 사법의 영역에 딱 중간에 있다 그래서 중간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중요한 얘기니까 알고 계시고요. 공법적인 요소와 사법적인 요소를 다 같이 갖고 있다 그래서 중간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그 서장에 관련된 얘기들을 한번 쭉 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일장 총칙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